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애청자 남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요즘 보면 세상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바람에 지금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되고 빠듯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겪었던 인생 이야기를 엮어서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전하는 희망과 용기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롯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학창시절, 저는 꽤나 촉망받는 유소년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주전 공격수로서 팀을 이끌고 시합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마다 경기를 관전한 관계자분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었어요. 별탈 없이 지금처럼만 잘 성장한다면 장차 국가대표 승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인재라는 칭찬이었죠. 하물며 저희 팀이 부득이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마저도 비록 팀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저 한 사람만큼은 군기 일학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축구를 처음 시작했던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다지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축구부에 발탁이 될 수 있을지 아닌지조차 불확실한 처지였었죠. 그랬던 저의 평가가 180도로 뒤집어지게 된 계기는 이를테면 1시간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치열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동료들이 모두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시간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혼자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팀 훈련을 마친 다른 동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저녁 시간에도 운동장에 혼자 남아서 1시간씩 개인 훈련을 했었고요.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1시간씩 쌓아올린 훈련의 성과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따져보아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렇게 하루 2시간씩 1년이면 73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 730시간만큼 동료들을 꾸준하게 따라잡고 심지어는 앞질러 나갔던 거죠. 덕분에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촉망받는 유소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저를 향한 세간의 기대는 딱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경기까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감독님이 좀처럼 저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건 운동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은 실업팀 진출이나 대학교 진학 여부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당연히 많은 경기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법인데 감독님의 선택은 매번 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공격수 포지션에 있는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녀석보다 제가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선수였음에도 감독님은 저를 교체 선수로도 출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감독님에게 1대1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감독님의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저를 왜 경기에 출전시켜 주시지 않는 건가요? 난 그저 감독으로서 내 전술에 알맞은 선수를 출전시켰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을 시간이 있으면 너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고민이나 해. 아니요. 감독님의 전술대로라면 훨씬 더 알맞은 선수는 감독님이 애지중지하는 그 녀석이 아니라 출전도 못하고 있는 저잖아요. 애당초 감독님께서 지금의 전술을 개발하신 이유도 저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술에 맞지 않은 선수라는 이유로 출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저로선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부터 저희 팀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전해 듣게 된 소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형도 그 소문 들으셨어요? 감독님이 유독 애지중지하는 학생 학부모한테 뇌물을 받았다던데? 그래서 에이스인 형을 일부러 출전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몹쓸 감독이 어느 한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요. 하필이면 뇌물을 준 그 선수가 저와 같은 공격수 포지션에 있던 후보 선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저를 경기에 일절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자기한테 뇌물을 준 학부모의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감독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저 소문에 불과할 뿐이었는데요. 얼마 뒤 저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 감독이 뇌물 준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굽실거리는 안내를 받으며 고급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술집 접대를 아무렇지 않게 받는 사람이 뇌물이라고 안 받겠냐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이튿날에 그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그 몹쓸 감독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궁지에 몰린 몹쓸 감독으로부터 경기에 출전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감독은 약속대로 저를 경기에 출전시켜 주었지만 문제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린 다음이라는 점이었어요. 당시 저는 반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경기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경기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좀처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도 모두 감독의 계산 아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거예요. 감독 또한 젊을 적에 선수 시절을 겪어보았기에 반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지는지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가 무섭게 감독은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로 곧장 저를 교체시켰습니다. 그런 저 대신에 경기에 나가게 된 선수는 역시나 문제의 그 녀석이었죠. 감독에게 뇌물을 주었던 그 학부모의 아들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저는 축구 선수의 꿈을 단념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3 시절에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도 못한 선수를 데려갈 실업팀이나 대학교는 없었으니까요. 이로써 졸지에 저는 대학교 진학조차 하지 못한 고졸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고, 지난 저의 인생을 모두 다 망쳤던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나니까 앞날이 정말이지 막막하더라고요. 심지어 당시 저에게는 여유롭게 앉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설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꽤나 가난한 집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축구 선수의 꿈이 무산되어 버린 이상 하루라도 빨리 취업이라도 해서 집안의 보탬이라도 되어야 했지만, 운동부 출신 고졸이라는 신분이 자꾸만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졸 사원 채용 공고를 낸 회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운동부 출신 고졸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제 수중에 자격증이라도 하나 쥐어져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를 터였지만, 저는 한평생 운동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던지라 자격증 같은 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여동생은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는 모범생이었고, 저는 그런 여동생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장차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이젠 내가 아니라 여동생이 되었구나. 이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하고 말이죠. 이에 저는 그런 결심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 자원입대 신청했어요. 제가 빨리 입대를 하면 할수록 집에 입이라도 하나 덜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껏 운동선수로 살아온 덕분에
신체 능력 하나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 편이니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으면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군대에 말뚝을 박으려고요.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구나. 이대로 입대를 하면 축구 선수가 되는 일은 영영 물 건너가는 셈이지 않니?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건 우리 아들 평생의 꿈이었잖아. 전 그동안 부모님 덕분에 제 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저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시 제가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은 이른 시기에 자원 입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운동선수로 살아왔던 덕분에 신체 능력 하나는 자신이 있으니 우선 자원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경험해 본 뒤에 적성에 맞으면 부사관으로 말뚝을 박아서 가족을 열심히 건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죠. 물론 부모님께서는 선뜻 내켜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범생 수재인 여동생 하나라도 잘 키워보자는 저의 말에 마지못해 입대를 허락해 주셨죠.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머리를 박박 깎고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군 생활이 체질에 맞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전 이미 국민학생 때부터 군 생활과 여러모로 참 많이도 닮아있는 운동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참들에게 기합을 받는 일이나 선배들이나 코치님들께 기합을 받는 일이나 저에게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활이 이미 박혀있던 만큼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군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군 생활의 모든 것들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여느 신병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향한 그리움에 조금씩 빠져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훤히 꿰고 있었던 모양이었는지 아버지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가 무섭게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면회를 와주셨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힘들진 않았니? 아니요, 운동부 생활을 해봤던 경험 덕분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힘든 게 있다면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뿐이었고요. 그래, 이 아빠도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해봐서 잘 알아. 여간 군 생활이 적성에 맞으면 말뚝을 박겠다는 생각은 여전한 거니. 네, 진짜로 말뚝을 박을 생각이에요. 보통 군대에 말뚝 박으려는 사람들은 일병쯤 되었을 때 부사관에 지원한다고들 하니까 저도 그때쯤 되면 부사관에 지원하려고요. 그날 저는 가족들과 면회를 하는 내내 씩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자꾸만 저에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치킨 한 마리밖에 준비하지 못했어. 다른 집 부모들처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면회를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저는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치킨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 어렵게 마련해 오신 그 치킨은 저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맛나고 값지며 귀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군대에 오래오래 뼈를 묻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직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면회를 마친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고 계시던 중대장님께서 곤히 잠들어 있는 저를 조심스레 깨우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자네 가족분들께서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더라고. 병원까지는 행보관님께서 직접 차로 태워다 주시기로 했으니까 얼른 서둘러서 외출 준비하게. 처음에 저는 그저 작은 접촉사고일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별탈 없이 무사할 거라면서 저 스스로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안심시켰죠. 하지만 행보관님의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침대에 새하얀 천이 덮여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었죠. 심지어 어머니의 상태 또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거의 12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머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예후가 좋을 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고 당시에 양쪽 신장이 모두 크게 손상을 입은 바람에 앞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받게 될 우려가 크거든요. 물론 그마저도 어머니께서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천만다행으로 마치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셨고 얼마 뒤에는 순조롭게 퇴원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이 되어서 앞으로 한평생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몸이 되셨지만 어머니께서 제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지덕지한 일이었죠. 다만 저는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셨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시던 바로 그날 아침, 중대장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와서 이런 서류를 건네주셨거든요. 연대장님께서 자네의 딱한 소식을 듣고선 일 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셨어. 덕분에 자넨 따로 부대에 복귀하는 절차 없이 의가사 전역 처리가 완료되었네. 그리고 이건 우리 중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각출한 성금이니까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요긴하게 쓰도록 해. 사실 저 또한 내심 일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 곁에 가족은 저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어머니 곁에 머물며 보살펴드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부사관 지원 또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20살짜리 가장이자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당장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이에 저는 바로 그날부로 곧장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설상가상 지난날 저를 한번 좌절시켰던 운동부 출신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찾아낸 일자리는 새벽 도매시장과 어느 식당이었죠. 우선 새벽 도매시장에서는 운동부 출신인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운동부 출신만큼 체력 좋고 힘 잘 쓰는 사람이 또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식당 사장님이었는데요. 면접 자리에서 마주 앉은 식당 사장님께서는 저를 다소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점심 무렵까지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식당 영업이 끝나는 자정까지는 우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투석을 받게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이고, 일을 한꺼번에 2개씩이나 하면 몸이 버텨낼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 식당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운동부 출신이라서 체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저는 지난 제 인생사를 사장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축구부 감독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이 단절되어 버렸고 부사관의 꿈마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사정 모두를 말이죠. 이에 잠시 고민하던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일단 받아주겠네. 대신 앞으로 자네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 같다 싶으면 내 입장에서도 자네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게. 이로써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새벽도매 시장에서 일을 하고 점심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투석을 받게 해드린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자정 무렵까지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신장이식 대기 명단에 어머니 이름을 등록했어요.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장이식이었거든요. 아무튼 처음에 저는 운동부 출신답게 모든 일상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동부 출신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래지 않아 저는 조금씩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 일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제가 가장 힘에 부쳐 했던 건 역시나 식당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식당은 분점을 여러 거느린 채로 사실상 프랜차이즈나 다름없이 운영되는 유명 맛집이었고 심지어 저는 그 유명 맛집의 본점에서 일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유명 맛집의 본점답게 매장은 고객들로 늘 미어 터질 지경이었고 말단 직원인 저는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저를 지켜보시던 사장님께서 영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아하니 체력적으로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는 모양이로구만.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줄 테니까 일찍 퇴근시켜준 그 1시간을 자네를 위해서 쓰도록 하게.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체력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시면 저한테 일을 더 시켜주셔야지. 왜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주시려는 거예요? 더군다나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주시면 그만큼 시급이 빠지는 거잖아요. 1시간 시급 빼지 않고 다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는 일찍 퇴근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도록 해. 그래야 장차 장밋빛 미래도 그려볼 수 있지. 아이, 사장님도 참. 제가 자기 개발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지금도 일상이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갑자기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으이그,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자기 개발에 힘써야지. 젊음엔 다 이유가 있고 자기 개발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 앞으로 1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해. 이제 와서 공부해봤자 그걸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다고 이러세요. 게다가 저는 운동부 출신이라서 지금껏 공부라는 걸 해본 적도 없다고요.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지는 자네 스스로 찾아야지. 정 그렇게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들랑. 괴짜 사장이 자네한테 특별 업무 지시를 내린 셈이라고 생각하게. 엄연히 업무 지시니만큼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물론 저는 사장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급도 안 빼고 그대로 다 쳐줄 테니까 앞으로 1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니. 세상 무슨 그런 황당한 업무 지시가 다 있냐고요. 그러나 당시 저는
사장님의 희한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그 식당이 다른 곳들보다 시급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었기에 행여 사장님 눈밖에 나서 해고라도 당하게 되면 금전적인 타격이 꽤나 컸거든요. 이에 저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1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사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직접 검사까지 하셨습니다. 특별 업무 지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황당한 상황보다 훨씬 더 뜻밖이었던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사장님의 그 희한한 특별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을 뿐인데 몇 달 뒤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공부가 재밌니? 너가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면 얼굴에 자꾸만 미소가 피어나던데 말이야. 만약 엄마 말을 못 믿겠거들랑 공부하다가 잠깐 거울을 한번 보렴. 그럼 너도 엄마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신경 쓰였던 저는 며칠 뒤 공부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져 있더라고요. 학창시절엔 그저 운동만 했었고 졸업한 이후엔 곧장 입대를 했었기에 그동안 몰랐었을 뿐 뜻밖에도 공부가 저의 적성에 아주 잘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일하는 짬짬이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지 뭐예요. 저 스스로도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온종일 쌓여있던 피로가 싹 날아가고 멀쩡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하물며 공부가 적성에 맞는다고 한들 재능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고역이었을 테지만 전 의외로 공부에 재능까지도 있었어요. 사장님의 특별 업무 지시로 시작된 공부가 1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에 지난해 수능시험 문제집을 심심풀이 삼아 풀어보았는데요. 은근히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꽤나 좋은 공부머리를 물려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동생이 살아생전 수제 소리를 듣고 다녔던 것이며 저 또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 터였겠죠. 물론 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공부머리를 물려받았던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운동선수였던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지난날 저는 원래 평범한 유소년 축구 선수였지만 그랬던 저를 총만 받는 선수로 만들어 주었던 건 1시간의 노력과 기억이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잠을 자는 새벽 시간이랑 휴식을 취하는 저녁 시간에 혼자 운동장으로 나가서 1시간씩 개인 훈련을 했었던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일화 말이에요. 책상 앞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저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노력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올랐고 내친 김에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한 끝에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운동부 출신 고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받았던 서름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수능 성적표가 나오던 날, 저는 식당 사장님께 조심스레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저랑 소주 한 잔만 나누실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날 영업을 일찍 종료하신 다음에 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실은 저 수능시험 제대로 망쳤어요. 지금 성적으로는 웬만한 4년제 대학은 쳐다보기도 어려울 지경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그만두려고?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마감 시간까지 근무할 거고 사장님네 식당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부터가 무리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자네를 일부러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서 억지로 공부를 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는가? 자네가 면접을 볼 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자넨 원래 평범한 유소년 축구 선수였었지만 남들보다 1시간씩 자발적으로 개인 훈련을 꾸준히 했던 덕분에 수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망주가 될 수 있었었다고 말이야. 그때 자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워낙 인상 깊어서 자네한테 공부를 시작할 계기만 주어진다면 스스로의 삶을 180도로 뒤바꾸어 놓고도 남을 거란 판단이 들었었거든. 나도 젊을 적에 은인께서 매일 1시간씩 공부를 시켜주셨던 덕분에 지금처럼 자수성가할 수 있기도 했고. 그날 사장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스스로를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지내던 도중 스스로 그곳을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 고아원은 과장 조금 보태서 사람이 사람답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탈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아원을 탈출한 사장님께서는 번듯한 가게를 차려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야말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죽어라 돈을 모으셨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고야 마셨죠. 가게 자리를 계약하기 위해서 찾아간 복덕방 노인네가 알고 보니까 아주 지독한 사기꾼이었지 뭐야. 내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점을 눈치채고 그걸 악용해서 가짜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 난 그것도 모른 채로 그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가 죽어라 모아온 돈을 몽땅 날려먹은 꼴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지. 내 선에서 해볼 수 있는 발악이란 발악은 죄다 해봤지만 나이도 어린데다가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배움까지 부족했던 당시의 나로선 무기력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아무튼 졸지에 거지꼴이 된 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은 채로 그저 입에 불칠이나 하자는 요량으로 어느 공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평생의 은인인 공장장님을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우리 식당에 면접을 보러 왔던 자네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 당시 그 공장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사장님을 무척이나 딱하게 여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특별 업무를 내려주셨다고 해요. 그 특별 업무 지시라는 게 혹시 1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나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내리셨던 특별 업무 지시처럼요? 당연하지 인서가. 어디 그것뿐이겠어? 출판사 공장 사장으로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책이랑 참고서도 숱하게 받아다 주시고 이래저래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셨지. 덕분에 난 검정고시도 통과했고 2년제 대학 조리학과를 나와서 지금처럼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젊은 날의 사장님께서는 은인인 공장장님 덕분에 공부를 시작해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고 그 일 덕분에 자수성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대형 식당 사장님과 위태로운 면접자 사이로 만난 저에게 그때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기 위해 저에게 1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공부를 하라는 특별 업무 지시를 내려주셨던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은 사장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동으로 푹 젖어 있었는데요. 그날 사장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소주를 제 잔에 따라주며 이런 멋진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일전에 젊으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했지. 젊음은 포기하지 말고 밝은 앞날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젊음인 거야.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따라주지를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거든. 저는 아직 젊으니까 밝은 미래를 포기하기엔 아직 한참 이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지. 내가 직접 해장국 한 그릇 끓여줄 테니까 그거 다 먹고 얼른 집에 가서 공부해. 그때 사장님은 분명 마치 호통을 치듯 저에게 얼른 가서 공부하라며 다그치셨지만 제 귀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참고서도 사다 주시고 이따금씩 특별 휴가를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등 가능한 모든 배려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듬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 덕분에 공부를 시작한 지 딱 3년이 되던 바로 그 해에 저의 인생이 그야말로 180도로 뒤바뀌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능시험에 다시 도전한 제가 경찰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물론 당시 저는 유수의 명문대에 모두 입학원서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는데요. 그럼에도 굳이 경찰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며 갈고 닦았던 신체 능력과 사장님 덕분에 찾게 된 공부의 재능 모두를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바로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모든 기적은 사장님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셨던 1시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기에 당연히 저는 합격 통보를 받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달려가 사장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사장님께서 한참을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시더니만 본점과 분점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다가 전체 회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에게 저의 경찰대학교 합격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마치 명문대 합격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동네방네 자식 자랑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다만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사장님네 식당에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쁜 대학생활과 식당 근무를 병행하면서도 저는 늘 행복하고 든든했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식당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연스레 식당은 저희 집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사장님네 식당을 그만두게 된 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강력기 형사로 근무하게 된 지 1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뜻밖의 고민 하나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실은 우리 처조카가 고등학교 축구 선수거든. 근데 얼마 전부터 그 팀 감독이 우리 처조카를 경기 일절 내보내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감독이라는 작자가 다른 선수 학부모한테 뇌물을 받아먹고 실력 좋은 우리 처조카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 거라지 뭐야. 순간 저는 학창시절에 겪었던 문제의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몹쓸 감독이 학부모한테 뇌물을 받고서는 그 집의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팀의 에이스인 저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결국 축구선수의 꿈을 단념하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 말이죠.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사장님의 처조카가 똑같이 겪고 있었던 거고요. 이에 저는 당연히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얼마 뒤 사장님네 처조카 쪽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조카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법대 출신이셨기에 감독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증거를 아주 잘 모아두신 상황이었거든요. 하물며 그분들께서 준비해두신 증거에는 아주 뜻밖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 그대로를 식당 사장님께 전해드렸어요. 전달받은 증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 몹쓸 감독이 옛날에 저한테 저질렀던 짓을 지금까지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대부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강력계 형사까지 되었으니 이번에 그 몹쓸 감독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게요. 그러니 이제 저만 믿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후 저는 곧장 평소 자주 호흡을 맞추던 여검사님께 모든 증거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님께서는 그 몹쓸 감독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피의자 진술을 받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내리셨지만 그 몹쓸 감독이 순순히 응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었지만요. 일전에 제가 지시했던 축구부 감독 소환 조사건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보고되지 않는 거죠? 검사님께서 지시하시자마자 바로 소환장을 줄기차게 보냈지만 지금껏 모두 불응했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10통씩 해봤지만 연락두절이고요. 하여간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 뭐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체포영장 받아놓을 테니까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연행하세요. 이래서 제가 그 몹쓸 감독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는 꼴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찰의 소환장을 받았으면 순순히 출두해서 피의자 진술을 할 것이고, 그렇게만 했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손에 수갑을 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소환 요청을 거부한 결과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구속수사였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검사님의 수사 지휘를 받아 다른 형사 동료들과 함께 그 몹쓸 감독의 거주지를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몹쓸 감독은 이번에도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몽둥이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형사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들더니만 그 틈을 타서 곧장 도망을 쳐버리지 뭐예요. 이에 저는 촉망받는 유망주 축구선수이던 시절부터 장기였던 빠른 달리기를 이용해 혈혈단신 필사적으로 그 몹쓸 감독을 뒤쫓았고, 마침내 그 몹쓸 감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였는데요. 그 몹쓸 감독은 그제서야 저의 얼굴을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아까부터 자꾸만 나 찍는다 싶더니만 너 그때 그 녀석이구나.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생떼를 부렸던 그때 그놈 맞지? 네,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때 그 유망주가 바로 저예요. 설마 아니 지금 그때 그 일 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거야? 운 좋게 얻어 걸려서 경찰 나부랭이가 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건 아니지.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운 좋게 경찰이 된 게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인 대부님 덕분에 경찰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번듯한 형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을 체포하러 온 건 근래에 벌어진 뇌물수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고. 무슨 뇌물수수 사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라면 차고 넘칩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께서 법대를 졸업하셨던 덕분에 참 많은 증거들을 제대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 제 말에 궁지에 몰려버린 그 몹쓸 감독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깨진 유리병 조각을 주워들고선 저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저를 위협해서 다시금 도망을 칠 요량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엔 배움의 힘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위협을 해오는 그 몹쓸 감독에게 맞서서 경찰대학에서 배운 호신술 업어치기 한 판으로 단숨에 그 몹쓸 감독을 제압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쐐기의 말을 날렸습니다. 귀하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귀하께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말을 마친 저는 곧장 그 몹쓸 감독의 손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고 그 몹쓸 감독은 저에게 붙잡혀가는 내내 뒷돈을 찔러줄 테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놓아달라며 애걸복걸했지만 저는 일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 몹쓸 감독에게 예정 따위는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몹쓸 감독의 구속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저는 경찰대학에서 배운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그 몹쓸 감독에게 감추어져 있던 뜻밖의 제목마저 모두 낱낱이 밝혀냈거든요. 담당 형사인 저의 활약 덕분에 밝혀진 추가적인 범죄 혐의는 다름 아닌 승부조작이었습니다. 제가 밝혀낸 문제의 그 승부조작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었으며 조작된 내용은 그 몹쓸 감독이 자기한테 뇌물을 준 학부모의 아들이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상대측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뒷돈을 찔러줌으로써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몹쓸 감독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낸 덕분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버렸고 출소한 이후로도 축구와 관련된 직업은 일절 가질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그 몹쓸 감독이 교도소로 이송이 되던 바로 그날 저는 식당 사장님, 아니 대부님께 다시금 가슴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대부님께서 저를 하루에 1시간씩 일찍 퇴근시키면서까지 공부를 시켜주신 덕분에 제가 그 배움을 바탕으로 그 몹쓸 감독에게 법의 지엄함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대부님께서 베풀어 주신 1시간의 기적은 저에게 가정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몹쓸 감독 사건을 저와 함께 수사했던 그 여검사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저랑 좋은 인연이 되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께서도 기적처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지난날 대부님께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던 덕분에 제가 형사가 되어 검사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는 당연히 대부님의 은혜이며 또한 어머니께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실 때까지 맏아들인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공부의 재미와 즐거움이었으니 이 또한 당연히 대부님의 은혜겠죠. 이처럼 저를 지금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건 결국엔 대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와 배움의 힘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저는 대부님을 아주 깍듯하게 잘 모실 예정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사연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우리 다 함께 1시간의 기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1시간은 분명 큰 시간은 아니지만 작은 1시간이 매일매일 쌓이면 고된 세상살이를 180도로 역전시켜줄 큰 힘이 되어주고도 남을 테니까요. 포기하고 좌절해 현실에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1시간의 기적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일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